아버지가 남긴 유언엔 단 한 문장만 있었다.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말의 뜻을 알게 된 건 장례식 이틀 뒤였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을 입에 달고 살았다. 장례식 날 영정 앞에서 남긴 마지막 한 줄,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게 누구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 나는 이틀 뒤에야 알았다. 영정 사진이 인쇄된 종이가 아직 덜 마른 듯 반짝이던 밤, 빈소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님의 유언이 있답니다. 내 결혼식 주례를 봐주었던 동네 목사님이 작은 봉투를 내게 건넸다. 하얀 종이 안에는 딱 한 줄. 그 사람을 용서해라. 끝이었다. 이름도 힌트도 없었다. 누군지 묻고 싶어도 물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곁에 없었다. 도대체 누굴 용서하란 말인가? 나는 종이를 접었다 펴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글씨는 분명히 아버지의 것이었다. 급히 쓴 듯 글줄이 살짝 기울어 있었다. 그날 밤 조문객이 빠져나가고 빈소가 잠깐 고요해졌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한 명씩 떠올려 봤다. 엄마를 떠나게 만든 그 인간?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만들었다던 그 사람? 술김에 우리에게 욕하던 옆집 아저씨? 아니면 나? 머리가 복잡해져서 영정 및 국화 냄새가 더 진하게 밀려들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평생 한 사람을 욕했다. 그 인간. 고등학생이던 내게 아버지는 술 마신 밤마다 똑같은 말을 했다.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았어. 네 엄마가 도망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그 인간 때문이야. 나의 유년기는 부유한 편이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시며 나름 부유한 삶을 살았다. 어릴 때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공장이 어려워지며 국민학교 무렵에는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었다. 매일 술을 마시는 아버지 때문인지 찢어지게 가난해진 생활고 때문인지 엄마는 나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난 우리 가족의 모든 불행은 그 인간 때문이라 생각하고 이름도 생김새도 모르는 그 인간을 저주했었다. 그 인간의 이름은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늘 그 인간이라고만 불렀다. 단서라고는 아버지의 오래된 공장 사진 한 장, 은성정밀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웃고 서 있는 젊은 아버지와 또 한 남자. 팔짱을 끼고 어깨를 맞댄 모습이 친해 보였지만 사진 뒤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1979. 첫 기계 납품. 그리고 그 인간.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눈빛이 굳었다. 나는 그 사진이 싫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딱딱해지는 게 싫어서 액자를 일부러 뒤집어 놓기도 했다. 가난을 탓하는 말은 뒤로 가면 결국 그 사람을 탓하는 말이 되었다. 그 인간이 아버지의 입에서 떠난 적은 없었다. 장례식 첫날 오후 크고 둥근 조화가 하나 들어왔다. 뒤에는 보낸 이의 이름 대신 이상한 서명이 있었다. 뒤.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다. 성함을 못 받았는데요? 운구를 도와주던 동네 형이 말없이 내 눈치를 보았다. 나는 띠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뒤. 무슨 영어 이름인가? 삼촌이 인상을 찌푸렸다. 아는 사람이에요? 몰라. 근데 기분 나쁜 애 이름도 안 남기고. 밤늦게 조문객들이 빠지고 나면 나는 자꾸 그 조화를 보게 됐다. 단정하게 꽂힌 흰 국화들, 묶인 띠 위 심플한 글자 하나. 띠는 혹시 아버지가 항상 말하던 그 인간의 이름 첫 글자일까? 생각은 생각을 낳았다.
나는 밤을 거의 새웠다. 3일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식탁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약봉지와 비타민이 널브러져 있었고 냉장고 문에는 혈압약 오전 7시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아버지의 작은 방에서 서랍을 열었다. 낡은 가죽 수첩, 오래된 영수증들, 공장 폐업 신고 서류, 그리고 열쇠 하나. 열쇠에는 작은 종이가 달려 있었다. 우체국 사서함 112. 그 밑줄에는 작은 글씨가 한 줄 더. 장례 끝나고 이틀 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사람을 용서해라와 장례 끝나고 이틀 뒤라는 단서들이 하나로 붙는 느낌. 나는 열쇠를 꼭 쥐었다. 다음 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눈을 뜨면 국화 냄새가 나는 것 같았고 눈을 감으면 뒤가 보였다. 시간은 길고 마음은 조급했다. 그리고 이틀째 아침 나는 우체국으로 향했다. 우체국 안은 환했다. 번호표를 뽑고 서 있으니 팔에 힘이 빠졌다. 직원에게 열쇠를 보여주자 사서함으로 안내해 주었다. 112번. 자물쇠에 열쇠를 꽂자 딸깍 소리가 조금 크게 울렸다. 작은 갈색 상자가 들어 있었다. 상자 위에도 D라는 작은 글씨만 적혀 있었다. 뜯자마자 사진들이 먼저 나왔다. 1978년. 공장 앞. 아버지와 어떤 남자. 1981년. 납품 트럭 앞. 그 둘과 낡은 선반기계. 1984년. 공장 개업 5주년 현수막 앞. 웃는 얼굴들. 그리고 편지 봉투 하나.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 지호에게. 나는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종이가 2장 들어 있었다. 첫 장은 아버지의 글씨였다. 지호야, 이건 내가 살아있을 때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다.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 친구이자 동업자였고 내 평생의 빛이다. 너에게 평생 그 인간이라 욕하게 만든 건 사실 내 비겁함이었다. 79년 겨울 공장 자금이 막혔고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세금도 밀리고 안전 규정도 어겼다. 작업 중 사고가 났다. 원래라면 내가 책임져야 했는데 도현이가 내 앞에 섰다. 내가 맡을게, 형은 가족부터 지켜. 도현이는 내 대신 책임을 졌다. 나는 그날부터 그를 욕했다. 왜냐면 내가 욕하지 않으면 내 잘못이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이다. 너희 엄마가 떠난 날도 사실 그 사람 탓이 아니다. 내가 죄책감에 빠져 회사도 지키지 못했고 가족도 지키지 못했다.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고 염치가 없지만 할 수 있으면 나도 함께 용서해라, 아버지가. 글씨가 마지막 줄로 갈수록 흔들렸다. 마지막에는 작은 점처럼 보이는 잉크 자국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눈물인지 손 떨림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종이는 다른 글씨였다. 좀 더 단단하고 고든 글씨. 편지 오른쪽 아래에 작은 D가 있었다. 지호에게 내 아버지가 부탁해서 일이 맡겨둔 상자다. 내가 이걸 열 때쯤이면 내 아버지 형은 아마 곁에 없을 거다. 40년 전 나이는 내가 2살 어렸지만 우린 친구였다. 좋은 친구였고 좋은 동업자였다. 공장이 어려워졌을 때 형이 무리했다. 나는 말렸고 결국 사고가 났다. 나는 형의 집 앞에서 며칠을 수송했. 그날 눈이 많이 왔다. 형은 가족 앞에 서기 어려워했고 나는 경찰 앞에 서기 어려웠다. 당시 나는 혼자였기에 내가 책임지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앞에 섰다. 내 선택이었다. 그 뒤로 형은 나를 미워했다. 형의 미움이 형을 다치게 할까봐 나는 형의 곁을 떠났다.
그 뒤로 나는 죄값을 받고 작지만 재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젊음을 열정을 불태웠던 공장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너무 괴로웠다. 형에게 연락을 하고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형이 무너질 것 같았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형수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움이 되고 싶어 익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형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 내 학비 일부, 집세 몇 달, 병원비 몇 번 익명으로 들어갔던 돈은 내 몫이었다. 내가 도왔다는 말은 평생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형은 내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형이 수소문 끝에 나에게 연락이 닿았다. 형이 마지막으로 내 손을 붙들고 말했다. 지호가 오해를 끝내야 내가 눈 감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나는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너와 형이 오래 묶인 매듭을 풀었으면 한다. 도연. 나는 한동안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다. 사진 속 두 남자가 서로 어깨를 두드리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아버지의 험한 말들이 떠올랐다. 장례식장의 뒤가 떠올랐다. 그리고 장례식 날 밤 조용히 빈소 밖에서 담배만 피우고 떠나던 그 남자. 내가 창밖에서 얼핏 본 낯선 뒷모습. 그 사람이었구나. 상자 바닥에는 얇은 장부도 한 권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은성정밀 출납이라고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 낯익은 이름들이 보였다. 지호 중학교 등록금 익명 기부, 월세 3개월 9일상의 지원, 병원비 선결제 무명, 밑줄이나 표시가 없는 깨끗한 기록들, 익명, 무명, 상호명으로 가려진 흔적들, 그리고 장부 뒷표지 안쪽에 작게 연필로 쓰인 글씨. 뒤 나중에 형이 알면 고마워할까 미워할까 몰라도 괜찮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가 욕하던 그 인간은 사실 우리를 지키던 분이었다.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평생 그를 욕했다. 아니, 그래야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참 미련했다. 참 미련했다. 그것도 모르고 나도 아버지를 따라 평생을 그 인간을 원망하며 살았다. 이틀 뒤 오후 나는 장부 속 명함을 따라 은성정밀이 있던 자리에 갔다. 간판은 없어졌고 대신 낡은 샤시가 붙은 소규모 인쇄소가 들어서 있었다. 골목은 예전보다 좁아 보였고 맞은편 분식집만이 그대로였다. 분식집 앞에서 주전자에 물을 붓던 사장님이 나를 힐끗 봤다. 여기 예전에 정밀 공장 있지 않았나요? 아, 은성? 오래됐지. 그때 사장님 친구분이 참 좋으셨는데. 도연 씨요? 그래, 도 사장 거기 맞은편 살았어. 요즘은 글쎄 가끔 보긴 해. 사장님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었다. 오래된 연립주택이 있는 골목 끝 3층짜리 건물 1층에 작은 간판이 하나 있었다. 도연 기계수리 중고 선반 밀링. 문을 밀자 기름 냄새와 녹슨 쇳내가 섞인 공기가 나를 맞았다. 안쪽에서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사진 속에서 젊던 얼굴이 어딘가 더 단단해진 눈빛으로 내 앞에 있었다. 혹시 도연 선생님이세요? 예. 저 지호입니다. 아버지 은성정밀 사장님 아들이요. 그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장례식엔 못 들어갔어요. 미안합니다. 밖에서 잠깐 서 계셨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공장 한쪽 좁은 책상 앞에 마주 앉았다. 우체국 사서함의 상자 받았습니까? 내 사진도 편지도 다 봤어요. 된 겁니다. 그럼 됐어요. 그가 미소를 아주 가늘게 지었다. 오랜 시간 버텨온 사람들의 미소였다. 왜 그때 책임을 대신 지셨어요? 형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형은 이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었고 가족을 가장 먼저 붙드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땐 어느 쪽도 붙들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나도 겁이 났어요. 그 겁을 형 대신 내가 들고 갔을 뿐입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고 낡은 서랍을 열었다.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이건 형이 썼다가 잊혀보내지 못한 편지입니다. 언젠가 내가 찾아오면 주라고 해서. 봉투 속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도연아, 욕해서 미안하다. 네가 아니라 나를 삼켜버릴 뻔한 미움이 무서웠다. 지호가 너를 만나면 내 손 대신 내 손을 잡아라. 성수. 나는 편지를 쥐었다. 종이가 축축해졌다. 아버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형은 미안하다는 말을 10번도 넘게 했어요. 그리고 내 손을 꽉 잡았죠.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형이 떠나기 전날 밤 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내 아들 지호가 진실을 알게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숨만 들이마셨다. 가슴 한복판에서 오래된 돌덩이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공장 문 앞까지 배웅을 나온 그에게 나는 물었다. 선생님, 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린 둘 다 서툴렀고 각자 망가진 데가 있었지요. 그럴 때는 용서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정리요? 그날 일의 주인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내 탓을 엉켜잡는 손을 펴는 것, 그게 먼저예요. 그의 말은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돌아오는 길 나는 내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을 그대로 따라하던 내 입. 미움의 모양을 빌려 평생을 버텨온 아버지. 아버지는 그 사람을 용서해라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문장 안에는 몇 겹의 뜻이 있었다. 그 사람을, 도연을, 그리고 나 자신을, 그리고 아버지를.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의 책상에서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 위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아버지, 도연 선생님을 용서할게요. 그리고 아버지도 용서할게요. 나도 나를 용서할게요. 쓰고 나니 떨리던 손이 멈췄다. 장부를 들고 동사무소에 들렀다. 오래된 기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담당자는 첫 반응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몇 번의 확인 끝에 몇 줄을 보여줬다. 익명 장학금, 지호 3년 연속, 무명 지원금, 서류비 영수증 처리 완료. 스탬플 자국이 선명했다. 개인정보라 상세는 못 드려요. 혹시 D라는 이니셜이. 직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목을 끄덕였다. 그분 조용하게 오래 기부하셨어요. 나는 장부를 안고 나왔다. 바람이 불었다. 국화 냄새가 아닌 휘발유 냄새가 아니고 그냥 여름 냄새가 났다. 숨을 크게 쉬었다. 숨이 쉬어졌다. 내가 국민학교 때 생활고에 시달리던 나날들이 지속되자 엄마는 집을 나갔다. 그날도 아버지는 술을 마셨고 그 인간을 욕했다. 나는 엄마를 미워했다. 나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다. 사서함 상자 밑에 작은 편지 한 장이 더 숨어 있었다. 아버지 글씨. 너희 엄마가 떠난 건 내가 끝내 미움을 내려놓지 못해서였다. 집안 공기가 썩어가는 걸 막지 못했다. 내가 엄마를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었다. 5번쯤 울리다 연결됐다. 지호야. 응, 장례 끝났어. 그래, 미안하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응. 나 용서할게. 그리고 나도 용서해줘. 엄마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고맙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오랜 시간 미워했는데 막상 용서를 하고 나니 허무한 감정마저 들었다. 용서할게 이 한마디가 이렇게 힘들었나? 흐르는 눈물이 멈춘 뒤
마음이 가벼워졌다. 미움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아버지 방벽에 뒤집혀 있던 액자를 다시 세웠다. 1979년 공장 앞. 어깨를 맞댄 두 남자. 나는 액자 아래 작은 명패를 붙였다. 은성정밀. 성수와 도연. 1979. 사진 아래 아버지의 수첩에서 찢어낸 작은 종이를 함께 붙였다. 그 사람을 용서해라. 문장 하나가 이제는 선명했다. 이 문장은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탁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였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말이 아니었다. 얽힌 매듭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 매듭 때문에 굳어진 내 마음을 다시 펴자는 말이었다. 그 일을 시작한 건 장례식 이틀 뒤였다. 나는 휴대폰에 도연이라는 이름을 저장했다. 도연 선생님 은성.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다. 답장은 늘 짧았다. 괜찮네. 잘 지내게.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은 길었다. 몇 달 뒤 나는 도연 선생님 공장 앞에 다시 섰다. 선생님, 혹시 제가 주말에 와서 청소라도 도와드려도 될까요? 일이 힘든데. 해보고 싶어요. 그럼 토요일 아침에 와. 나는 바닥에 쇳가루를 쓸었다. 오래된 선반 위 먼지를 닦았다. 기계가 돌아갈 때 나는 낮은 떨림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점심에 우린 분식집에서 김밥 2줄과 라면을 먹었다. 형이 김밥 끝부분 좋아했지. 아버지가요? 끝에서 김이 조금 더 단단하다고 그 부분만 골라 먹었어. 그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날 공장 앞 간판을 손질했다. 작은 글씨 하나를 옆에 새로 붙였다. 은성 기억공방. 도연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했다. 너 이름도 넣지. 아직은요, 언젠가요? 나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용서는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시작은 했다. 장례식 이틀 뒤 사서함 앞에서 그 시작이 내 삶을 바꿨다. 첫 제사 날 나는 엄마와 도연 선생님을 집으로 불렀다. 엄마는 망설이다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도연 선생님은 조용히 문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상 위에 아버지가 좋아하던 반찬을 올렸다. 김치 끝부분, 고등어 구이, 김밥 끝. 촛불을 켜고 향을 올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시작했어요. 용서하는 일. 제사가 끝나고 셋이서 밥을 먹었다. 어색함이 조금씩 풀렸다.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다. 예전에 공장에서 많이 힘드셨죠? 도연 선생님이 웃었다. 힘든 만큼 웃을 일도 많았어요. 형이 웃음소리가 컸거든요. 엄마도 웃었다. 그러게요. 그 사람 웃음은 참 컸죠. 우린 같은 사람을 떠올렸다. 각자 다른 기억으로. 하지만 그 기억이 서로를 덜 아프게 했다. 밤이 깊어 도연 선생님이 돌아가려 할 때 나는 현관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응. 아버지 대신 감사합니다. 그는 손을 살짝 흔들었다. 고맙다는 말은 이제 그만. 앞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주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나는 다시 사서함 112 앞에 섰다. 열쇠를 넣어보니 빈 공간만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작은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다. 뒤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 공장은 언젠가 사라진다 하지만 촌이 만든 기억은 오래 남는다. 형이 좋아하던 김밥 끝, 내가 좋아하던 간장 계란, 그리고 우리가 나눈 말들, 그 사람을 용서해라. 형은 마지막에 그 말을 하려고 평생을 버텼다. 이제 내 차례다디.
나는 메모를 책상에 붙였다. 아버지의 첫 편지 옆에 2개의 문장이 나란히 있었다. 하나는 부탁, 하나는 전달. 둘 다 내가 가야 할 길이었다. 그 길을 나는 천천히 오래 걸을 생각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에는 단 한 문장만 있었다.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말의 뜻을 알게 된 건 장례식 이틀 뒤 우체국 사서함 앞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안다. 용서는 상대의 과거를 지워주는 지우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굳어버린 덩어리를 녹이는 따뜻한 물이라는 걸. 그 물이 흘러가면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면 바람이 들어온다. 바람이 들어오면 집이 다시 숨을 쉰다. 나는 매년 아버지 제사날 김밥의 끝부분을 조금 더 담는다. 접시 옆에 작은 메모도 놓는다.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덧붙인다. 아버지, 저도요 이제 누군가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사연을 마칩니다. 우리네 무뚝뚝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는 사연이었어요. 무뚝뚝한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 오늘 자식들에게 안부전화 한 통 먼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살이 이야기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